네, 정경준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까지 연초부터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정경준 부회장은 어제 본인의 SNS에서 사과를 하고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도 자진 사퇴하고 카카오가 매도 제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듯하지만 결국 이미 벌어진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지워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대기업 오너들이 시장에 이제 큰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급락을 했죠. 맞습니다. 이게 네. 오너 리스크,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오너들이 아니면 재벌 총수들이 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한마디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신세계 오너 리스크가 이제는 시장에서 떠들썩하고요. 네. 뭐 이미 이슈는 아시겠지만은 정용진 이제 신세계 부회장이 여러 가지 뭐 멸공이라든지 하면 SNS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실 좀 뜨거워졌었고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세계 주가 모든 계열사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네.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가장 억울한 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전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정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 하면은 신세계가 다 통과할 것 같는데 사실 신세계는 두 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엄연히 기업이 두 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계열을 가지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계열, 뭐 면세점이라든지 패션 쪽을 맡고 있는 이런 정유경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은둔의 경영자입니다, 별명이. 그래서 워낙 모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신세계를 같은 회사로 보는데 경영 계열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사실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 정유경 총괄 사장이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거든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했죠. 네. 네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오너리스크 사건은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대한항공의 뭐 땅콩 회항 사건도 네. 있었고 남양유업 뭐 갑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사건과 과거의 그런 사건들이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결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있느냐, 그게 아니냐라고 좀 따질 수 있는데 지난 어떤 사건들, 오너리스크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실 오너리스크, 뭐 신세계 오너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정치적인 이슈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뜨거운 반론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결이 다르다. 근데 결이 같은 건 있습니다. 또 공통점은 뭐냐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도 역시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유독 보면은 우리나라가 오너리스크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재벌이라는 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화되기 때문에 그 인물의 발언이나 언행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역시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지저분한 지배구조 같은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뭐 분리되지가 않았죠. 말 그대로 이제 소유도 하고 경영도 하고 전문 경영인보다는 이제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영의 승계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너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테슬라 사장이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트윗 한 번 날려가지고 네, 주가가 너무 맞습니다. 떠 있다랄까 바로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주주들이 정말 싫어할 법한 재벌이 아닌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오너리스크의 약간 대표적인 상징 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잘 아실 텐데 네. 근데 오히려 주주들은 또 좋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래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렸거든요. 천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주주가 주식 가치가 작년에만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천슬라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런 오너 리스크가 와도 사실 기업이 잘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게 좀 결이 또 외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좀 경영진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그런 봅니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선행을 베푸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오너들의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보다 맞습니다. 하락세가 반영되는 게 네거티브가 훨씬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징이 그럽니다. 오너리스크가 번지면은 나쁜 것이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거든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게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죠. 사실 근데 정경진 부회장의 논란은 이제 사과했고 끝났기 네. 때문에 논란은 가라앉을 것 같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행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근본적인 자본 그 체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 네. 리스크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맞다고 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특히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대표적인 게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주가 떨어지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덜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도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쐈어요. 네. 감이 없었어요, 별로 그날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도 근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한 것처럼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들 이런 ESG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는 투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시장입니다. 또 신흥 국가기도 하고 신흥 나라기도 하고 시장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사 구조. 그러니까 강성 노조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는 선뜻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은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하나의 한 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때 아닌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타격이 많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칼을 빼들어서 맞습니다. 매도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정윤진 부회장도 했고요. 일단락은 된 것 같지만 사실 이미 피해는 벌어졌고 투자자들은 피해를 이미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거에 대한 오너 리스크를 이제 없애겠다, 막을 수 있다 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 있거든요. 역시나 그 이사회의 독립성이 가장 큰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도 하면서 사실 이사진도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 주는 게 한마디로 사회이사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말 그대로 감시하고 이제는 그거를 감찰할 수 있는 역할이 이사회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경영진의 눈치를 보는 이사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강해져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이런 대기업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의 횡포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모습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좀 자리 잡아간다면 소액주주들도 좋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도 건강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이사회 적극 구성과 적극 개입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좀 사실 이건 오너의 의지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